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어떤 방에 들어가면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어떤 방은 비싸게 꾸며놨는데도 어딘가 좀 불편하고 삭막하게 느껴지는 경험이요. 아, 정말 있죠. 그 차이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단순히 가구나 색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맞아요. 그 설명할 수 없는 좋은 느낌 혹은 생명력. 그 비밀을 파헤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건축가 크리스토퍼 알렉샌더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 비밀을 풀기 위한 여정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일종의 탐험이죠. 네. 저희의 안내서는 알렉산더의 역작 질서의 본성 제3권, 그중에서도 13장 살아있는 프로세스가 공간의 특성을 생성하는 방법. 바로 그 장이죠. 여기서 그가 죽은 공간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방을 만드는 구체적인 4가지 단계를 제시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마치 생명을 창조하는 과정처럼 들리는데요. 그 4가지 단계가 바로 위치, 그리고 주된 중심, 미세 구조, 마지막으로 고요함입니다. 위치, 중심, 미세구조, 고요함.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4개의 단서를 따라가다 보면 아마 여러분이 계신 공간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알렉산더는 왜 이렇게까지 방 하나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는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의 거의 80% 이상을 실내에서 보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죠. 그리고 그 대부분을 바로 방 안에서 보낸다고 말해요. 결국 우리가 건축 환경에서 받는 거의 모든 영향이 방의 특성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우리의 평화, 편안함, 사랑하고 일하는 능력까지도 방의 아름다움과 그 생명력에 크게 좌우된다는 주장인 거죠. 제 삶의 배경은 대부분 제 방이나 사무실이니까요. 그럼 그 생명력을 불어넣는 첫 번째 단계, 위치. 이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가요? 단순히 평면도 위에 방을 그리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져요. 이건 방을 어디에 둘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방이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를 정하는 과정이거든요. 관계를 맺는다. 네. 예를 들어서 건물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의 흐름 속에 있는지, 아침 햇살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인지, 창문 너머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는 곳은 어딘지, 이런 더 큰 맥락 속에서 방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거죠. 아하. 그리고 알렉산더는 이 위치를 설계 과정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거의 첫날 결정해야 한다고 못을 박아요.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보통은 방 개수나 크기 같은 기능적인 걸 먼저 정하지 않나요? 아직 벽도 세우기 전에 방의 느낌이 결정된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일단 방의 위치와 크기가 정해지고 나면 그 방이 본래 가지고 있던 진짜 느낌이나 의미를 부여하기엔 너무 늦다. 와, 위치 자체가 그 방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죠. 그래서 그는 가장 중요한 방부터 시작하라는 원칙을 제시해요. 가장 중요한 방부터. 네, 모든 건물에는 그 건물의 심장 같은 가장 중요한 방이 있고 그 방의 위치를 가장 먼저 완벽하게 잡아야 전체 건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와, 굉장히 철학적인데요. 혹시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이탈리아 비테르보 시청의 한 방을 예로 들어요. 그 방은 특별한 장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름다운 프레스코아랑 커다란 창문들이 있을 뿐인데 너무나 웅장하고 평화로워서 잊을 수가 없다고 해요. 아, 그 방에 한 번 들어가 본 경험만으로 비테르보라는 도시 전체에 대한 인상이 바뀔 만큼 강력했다는 거죠. 그 방의 완벽한 위치가 만들어낸 힘입니다.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그 메데록 주택 이야기였어요. 아, 네. 보통은 방이 몇 개 필요하다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건축주 부부랑 같이 눈을 감고 완성될 집안을 상상 속에서 걸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건 거의 심리치료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네, 그 유명한 목걸이 구슬 비전이 바로 그 과정에서 탄생했죠. 맞아요. 부부는 처음에 부엌, 식당, 거실 이렇게 3개의 구슬이 이어진 목걸이를 상상했어요.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렇죠. 그런데 알렉산더가 눈을 감고 그 공간을 상상해 보니까 구슬이 4개일 때 훨씬 더 깊이 있고 안정적인 구조가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자 부부가 당연히 이렇게 물었죠. 그럼 4번째 공간의 기능은 뭐죠? 그랬더니 알렉산더의 대답이 정말 놀라웠어요. 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4개가 더 온전합니다. 그렇죠.
만약 제가 건축주였다면 이 사람 뭐지 싶었을 거예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기능을 모르는데 공간을 만들자뇨? 너무 건축가 중심적인 무책임한 생각 아닌가요? 만약 그 네 번째 공간이 끝까지 쓸모 없었다면 어쩔 뻔했어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알렉산더 방식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죠. 그는 현대 건축이 기능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공간의 생명력을 잃어버렸다고 비판하거든요. 아, 그는 오히려 살아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면 우리의 삶이 그 공간을 채우면서 자연스럽게 기능이 따라온다고 믿습니다. 기능이 형태를 따른다가 아니라 삶이 살아있는 형태를 따른다. 바로 그거죠. 물론 리스크가 있는 방식이지만 매드럭 주택의 경우엔 그 결과가 아주 극적이었습니다. 아, 어떻게 됐죠? 며칠 뒤에 실제 평면을 그리는데 계단이 내려오는 위치랑 정원 포치로 나가는 입구를 배치할 공간이 마땅치 않았어요. 네. 그런데 바로 그 기늘없던 네 번째 구슬 자리가 그 모든 걸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필수적인 공간이 된 거예요. 그 공간 없이는 평면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였죠. 와, 기능적 논리를 뛰어넘는 공간 구조의 힘을 보여주는 정말 인상적인 일화입니다. 와, 정말 소름 돋네요. 자, 그럼 이렇게 방의 위치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완벽하게 정해졌다고 칩시다. 이제 우리는 텅 빈 상자 안에 서 있어요. 이 내부 공간에는 어떻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할까요? 좀 막막한데요? 여기서 바로 두 번째 단계인 주된 중심이 등장합니다. 알렉산더는 방 전체를 한 번에 채우려고 하지 말고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머물고 싶어하는 강력한 중심부터 만들라고 조언해요. 중심이라면 뭐 방 가운데를 말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책에서는 이걸 거의 보이지 않는 공간 조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미묘한 개념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명확한 경계가 없을 수도 있죠. 아, 좋은 중심은 보통 두 가지 특징을 가져요. 첫째, 사람들의 움직임이 비껴나가는 조용한 곳. 그는 이걸 고요한 여울이라고 표현해요. 고요한 여울? 네. 그리고 둘째, 빛과 가까운 곳. 인간은 본능적으로 빛을 향하는 식물과 같으니까요. 아, 그거 너무 공감돼요. 카페에 가도 시끄러운 통로 옆보다는 구석진 창가 자리에 먼저 앉게 되잖아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중심을 알아보는 본능이죠. 그래서 창문은 아주 강력한 잠재적 중심이 될 수 있어요. 창문이요? 네. 알렉산더는 창문을 단순히 벽에 뚫린 구멍으로 보지 말고 그 자체를 하나의 볼륨 있는 공간으로 만들라고 해요. 예를 들어 창틀을 아주 넓게 만들어서 사람이 걸터앉거나 책을 둘 수 있게 하는 거죠. 아,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혹은 창가에 깊숙하고 아늑한 소파를 둬서 그 주변 공간 전체를 강력한 중심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군요. 빛이라는 원천을 그냥 배경으로 두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구체적인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네요. 그런데 만약 저희 집처럼 평범한 직사각형 방이라면 어떡하죠? 뭐 벽난로도 없고 창문도 평범한데요. 그럴 땐 아름다운 그림이나 책상 혹은 편안한 의자 같은 사물을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중심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뭔가요? 그 사물을 놓을 장소 자체가 방 안에서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곳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먼저 빈 방을 둘러보면서 어디에 앉으면 가장 기분이 좋을까? 이걸 느끼고 바로 그 자리에 중심이 들 만한 것을 놓아야 해요. 순서가 반대인 거죠. 물건의 공간을 맞추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공간에 물건이 따라와야 한다? 흥미로운데요? 그럼 여기서 또 극단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창문이 아예 없는 공간에서는 중심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책에 나오는 샌프란시스코 박물관의 카펫 갤러리 사례가 아주 역설적이면서도 재밌었어요. 네, 그 갤러리는 빛에 약한 88개의 고대 터키 카펫을 전시하기 위해서 창문이 하나도 없이 설계됐어요. 네. 이런 경우엔 카펫 자체가 잠재적 중심이자 스스로 빛을 내는 광원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건축가는 어두운 공간 속에 여러 개의 복도와 벽감, 그러니까 움푹 파인 작은 공간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끝에 조명을 받은 카펫을 하나씩 배치한 거죠. 아, 그럼 그 어두운 복도를 따라 걷다가 갑자기 빛나는 카펫을 마주하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복도와 벽감 자체가 하나의 중심 공간이 되고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카펫이 또 다른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하. 이런 중심들이 여러 개 모여서 서로 어우러지면서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듯한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해요. 빛이 없는 공간에서 빛을 가진 대상 자체를 중심으로 삼아서 공간의 리듬과 깊이를 만들어낸 아주 영리한 사례죠. 자, 그러니까 공간의 위치를 잡고 그 안에 사람을 끌어당기는 중심을 만드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직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잖아요.
이걸 현실의 벽과 기둥, 천장으로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진짜 문제일 텐데요. 그렇죠. 알렉산더는 이 부분을 미세구조라고 부르더군요. 네. 미세 구조는 공간을 감싸는 물리적이고 기하학적인 모든 요소를 의미해요. 기둥, 보, 벽, 창틀, 천장의 높이 같은 것들이죠. 여기서 알렉산더가 강조하는 건 공간의 볼륨을 만드는 것과 그 공간을 감싸는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절대 분리된 과정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보통은 건축가가 구조를 만들고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내부를 꾸미지 않나요? 그는 그게 바로 현대 건축이 생명력을 잃은 이유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공간의 중심에 아름다운 기둥이 하나 서 있다면 그 기둥은 단순히 천장을 받치는 기능적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 기둥 자체가 공간을 정의하고 공간의 성격을 부여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 거죠. 공간의 볼륨과 그 볼륨을 형성하는 기둥과 벽이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관계. 즉,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제가 정말 무릎을 딱 쳤잖아요. 완벽한 전체 평면도에 집착하지 말라는 그 조언이요. 맞아요. 그건 마치 신처럼 모든 걸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죠. 대신 가장 중요한 방부터 시작해서 그 방 하나하나를 그 자체로 완벽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라고 해요. 네. 그렇게 진심을 다해 중요한 공간들을 만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남는 자투리 공간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생기죠. 그런 곳들은 자연스럽게 수납장이나 화장실, 복도가 된다는 거예요. 와, 그건 정말 해방감을 주는 아이디어네요. 전체를 완벽하게 조작하려 하지 말고 온전한 부분들을 하나씩 쌓아나가면 전체는 저절로 좋아진다는 뜻으로 들려요. 정확합니다. A신학교 교실이 아주 좋은 예시예요. 사진을 보면 교실의 한쪽 벽면 전체가 수십 개의 작은 정사각형 창문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어요. 네, 봤어요. 이 교실의 독특한 생명력은 바로 이 창문들이라는 미세 구조가 만들어내는 부드럽고 꿈꾸는 듯한 빛의 질감에서 나와요. 만약 이게 하나의 커다란 통유리창이었다면 전혀 다른 느낌이었겠죠. 그렇겠네요. 이 작은 창문들의 집합이라는 물리적 구조가 교실 전체의 분위기와 성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그 공간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차분하고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자는 이 부드러운 빛이 그 원인일 수 있다고 추측하더군요. 예, 구조가 공간의 감성을 만들고 그 감성이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이제 방을 만들고 중심을 잡고 구조까지 세웠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알렉산더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가장 중요하고 심오한 마지막 단계를 제시해요. 바로 고요함입니다. 사실 앞에 세 단계는 이 마지막 단계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정말요? 네, 여기서 말하는 고요함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조용한 상태를 훌쩍 뛰어넘는 개념이에요. 평화, 단순함, 그리고 기쁨까지 모두 아우르는 어떤 충만함에 가까운 상태죠. 충만함. 알렉산더는 방이란 궁극적으로 한 사람의 삶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곳이며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편안함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가 묘사하는 개인적이고 따뜻한 사례들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집 앞에 핀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의 붉은 장미. 아이들이 기르는 햄스터 케이지와 그 앞에서 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맞아요. 아래층에서 설거지하며 들려오는 아내의 노랫소리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편안함을 구성하는 진짜 요소들이라는 거죠. 맞아요. 잡지에 나오는 모델하우스처럼 완벽하게 세팅된 그런 세련된 인테리어와는 정반대의 개념이죠. 오히려 삶의 흔적과 이야기가 깃든 조금은 어수선할지라도 나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공간이 주는 편안함이에요. 결국 알렉산더가 말하는 고요함은 미니멀리즘 인테리어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네요. 그렇죠. 목표가 단순히 물건을 비우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가 깃든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온을 주는 것들만 신중하게 남기는 과정이니까요. 어찌 보면 요즘 유행하는 정리 열풍의 철학적 원조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이 물건이 설레는가를 묻는 것과 비슷하게 알렉산더는 이 고요함을 만드는 아주 명확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해요. 어떤 방법이죠? 그 공간에 직접 서서 그곳에 놓일 돌멩이 하나, 벽에 칠할 색깔, 창문의 모양 하나하나를 결정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더 큰 고요함을 주는가? 와, 모든 결정의 기준이 나의 내면의 평온함이 되는 거군요. 네.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게 아무리 비싸고 유행하는 것이라도 과감히 제거하라고 조언해요. 자신에게 평온함을 주지 않는 모든 불필요한 것들, 과시적인 것들,
거짓된 것들을 덜어내는 과정. 그것이 바로 공간의 고요함을 채우는 핵심입니다. 오늘 저희가 탐험한 살아있는 방을 만드는 4가지 단계를 되짚어보니 하나의 장대한 서사시 같네요. 우선 건물 밖의 정원, 빛, 사람들의 움직임 같은 외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최적의 위치를 찾아 방의 운명을 결정하고요. 네, 그렇게 정해진 내부 공간에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끌리는 조용하고 빛을 향한 중심을 만듭니다. 그건 창가일 수도, 벽난로 앞자리일 수도, 혹은 어둠 속의 카펫일 수도 있죠. 그다음 벽과 기둥, 창틀 같은 물리적인 미세 구조를 통해서 공간의 볼륨과 느낌을 함께 빚어내고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완성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공간을 채우는 모든 것들을 향해 이것이 나에게 더 큰 고요함을 주는가라고 물으며 오직 나에게 깊은 평온을 주는 것들만 남겨 고요함을 더하는 과정이었어요. 네, 이 모든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방의 핵심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중심, 즉 사람들을 그곳에 그냥 머물고 싶게 만드는 장소를 창조하는 것이었죠. 책에서는 방을 당신의 삶이 드러나는 곳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이 계속 마음에 남네요. 자, 지금 당신이 있는 그 공간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 공간은 당신의 삶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단순히 보기 좋게 꾸미는 것을 넘어서 그 공간의 고요함을 더하고 당신 자신을 위한 살아있는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